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토막살인이라는 섬뜩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 제임스 콜의 봉제인형 살인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줄거리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윌리엄 올리버 레이튼 폭스, 일명 울프 수사관은 2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나기브 칼리드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유죄 입증은 쉽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산채로 불타 죽었고 증거는 전부 소멸되었다. 거기에 익명의 수사관이 울프가 범인 검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즉시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보냈다. 결국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울프가 피고인석으로 달려가 칼리드를 무참히 공격했다. 그 소란은 법정 경위 하나가 곤봉으로 울프의 손목을 박살내는 것으로 끝이 났다. 4년 후, 울프 수사관은 새벽에 전화 한 통을 받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하자 에밀리 백스터 경사가 그를 맞았다. 그곳에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알몸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실들이 토막난 시체를 한 땀 한 땀 연결하고 있었다. 시체는 하나지만 피해자는 6명이다. 자세한 것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다. 얼굴. 그 낯익은 얼굴은 바로 연쇄살인범 칼리드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울프의 아파트 창문이었다. 4년 전 울프는 그 사건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혔다. 1년 동안의 정신병원 생활은 그를 직위강등시키고 명예를 떨어뜨렸으며 이혼까지 시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옳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칼리드는 진짜 살인범이었던 것이다. 한 여학생을 살인한 일로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는 교도소에, 그것도 독방에 격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도소로부터 그가 오늘 갑자기 탈이 나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3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검시관에게 부탁해 그의 시신을 확인했다. 젠장. 역시나 그는 머리가 없었다. 울프는 기자들 앞에서 최대한 빠르게 브리핑을 끝내고 돌아섰다. 그때 그의 전 부인이자 기자인 안드레아가 그에게 달려왔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그가 브리핑에서 숨기려고 했던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장소가 울프의 집 근처라는 것도, 시체를 인형처럼 꿰매놓았다는 것도, 그리고 그 머리가 칼리드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몇 시간 전 그녀에게 그 봉제인형 같은 시체 사진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고 했다. 그 사진 말고도 명단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명단에는 6명의 이름과 그 옆에 날짜가 각각 적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텀블 시장이었고 날짜는 오늘이었다. 덕분에 시장은 빡빡한 스케줄을 전부 취소했다. 서류 가방을 열고 천식 흡입기를 찾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이런 살인 협박 따위는 자주 있던 일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울프는 시장의 보호를 맡아 같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시장은 울프에게 그때는 민심이 당신 편이 아니었기에 자신이 도울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칼리드 사건 당시 시장은 그를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며 민심을 잡았다. 칼리드가 진짜 범인임이 밝혀진 뒤에도 시장은 울프를 이용해 울프처럼 용감하고 위대한 경찰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울프는 씁쓸하게 이해한다고, 다들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시장은 기분이 조금은 후련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담배를 한 대 피우겠다고 말한 뒤 말릴 새도 없이 라이터를 켰다. 그 순간 입에 문 담배에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시장은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산채로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조사해보니 천식 흡입기에 인화성 물질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로 배달된 꽃다발에 천식 환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대지풀 꽃가루가 가득 묻혀 있었다.
한편 기자인 안드레아는 고민 끝에 출세를 위해 시체 사진과 경찰에서 일부러 숨겼던 사실들을 보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살인 예고 명단을 공개했다. 그들 간에 연결된 고리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남은 5명을 차례대로 호명했다. 그런데 마지막 희생자는 바로 윌리엄 올리버 레이튼 폭스 경사, 즉 울프였다. 런던 경시청은 남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명단의 2번째 피해자인 BJ 라나는 사기 혐의로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울프는 라나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그가 어떤 이유로 이름을 바꾼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런데 BJ 라나의 전 이름은 BJ 칼리드였다. 즉, 그는 나기브 칼리드의 형이었다. 라나의 살인을 예고한 날, 그때까지도 울프는 그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를 했다. 울프가 그를 맡아 보호하고 있을 때 경찰서에 런던에서 유명한 국선 변호사 엘리자베스 테이트가 찾아왔다. 그녀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없는 범죄인들을 유일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라나를 접견하겠다고 했고 울프는 그것을 막을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접견을 마치고 서류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경찰서를 나섰다. 그 모습이 이상해 울프는 라나를 확인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그는 피아노 줄에 목이 감긴 채 죽어 있었다. 울프는 곧바로 엘리자베스를 쫓아갔다. 마침내 그녀의 바로 뒤에 갔을 때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헐떡이며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해치웠어요. 해치웠다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버스에 부딪혀 날아갔다. 다음 날 고속도로에서 수상한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엘리자베스 테이트의 딸 조지나 테이트가 손발이 묶인 채 들어있었다. 그토록 정의롭고 영리하고 도덕적이던 엘리자베스에게 살인을 강요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백스터 수사관과 에드먼즈 수사관은 봉제 인형 사체 조각의 주인을 찾기 위해 부검 중인 검시관을 찾았다. 부검에서 나온 몇 가지 단서는 이러했다. 왼손, 은색 반지. 왼 다리, 다리에 박힌 철심. 오른손, 진 보라색 매니큐어. 에드먼즈는 근처 유명 보석상을 통해 은색 반지의 주인을 찾아냈다. 그는 마이클 게이블 콜린스라는 변호사로 칼리드 사건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었으나 그가 다니는 로펌 전체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그 사이 휴가를 떠난 챔버스 경사의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원래는 같이 휴가를 갈 계획이었는데 그에게 사정이 생겨 그녀 혼자 다녀왔다고 했다. 그런데 휴가에서 돌아와 보니 그가 집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그는 2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던 것이다. 부인은 그에게 얼마 전부터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백스터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왼쪽 다리의 주인은 챔버스였다. 백스터는 명단의 3번째 인물인 자레드 갈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기자 안드레아와 함께 일을 꾸몄다. 그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과의 마지막 독점 인터뷰를 경매에 붙였다. 그 인터뷰를 살인 예고 당일에 생방송인 것처럼 방송에 내보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사전 녹화를 하고 미리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갈랜드는 이 계획보다는 자신이 죽는 것으로 위장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며 안드레아를 설득했고 그 둘은 백스터 몰래 이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살인 예고 하루 전, 안드레아와 갈랜드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미리 합을 맞춰둔 샘이 들어와 갈랜드에게 총을 쐈다. 갈랜드는 계획대로 소파 뒤로 넘어졌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갈랜드의 총상 부위에서 불꽃이 튀고 그가 몸에 두는 벨트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급히 구급차에 실려갔다. 총은 확실히 가짜 총이었다. 총 대신 범인은 그가 가슴에 두른 보호대를 개조했다. 고무판 안에 마그네슘 철사를 둘렀고 피 봉지가 터졌을 때 철사에 불이 붙을 수 있게 앞에 총매를 발라두었다.
또한 확인 사살을 위해 벨트 안쪽에 강력한 초강산이 든 병을 몇 개 더 붙여두었다. 결국 갈랜드는 사망했다. 에드먼즈 수사관은 범인이 갈랜드를 왜 예정일보다 하루 먼저 죽인 것일까 생각했다. 위장 계획은 백스터 일행만 알고 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범인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에드먼즈는 봉제 인형 사체의 오른손에 칠해진 매니큐어를 단서로 그 손의 주인이 나기브 칼리드의 보호 관찰관이었던 미셸 게일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몸통에서 이어진 한쪽 팔에 있던 문신을 단서로 몸통의 주인이 매들린 에이어스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울프와 런던 경시청 전체를 비난했고 허위 사실까지 퍼뜨리면서 나기브 칼리드를 변호한 자였다. 점점 모든 사건들이 칼리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었다. 수사관은 그 사건 당시 한 배심원이 기자에게 어떤 내용을 의논하는지, 누가 어디에 표를 던지는지와 같은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말을 들었다. 유죄를 주장했던 배심원 스탠리는 하루아침에 신문에 얼굴이 도배되었다. 무슬림을 혐오하고 가족 중에 나치 과학자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쓴 기자는 놀랍게도 두 번째 피해자 자레드 갈랜드였다. 울프는 명단의 네 번째 인물인 앤드류 포드를 만나러 갔다. 포드는 울프의 손목을 부러뜨린 법정 경위였다. 그는 자신을 방화살인범의 목숨을 구한 남자라고 말하며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경시청은 포드를 아일랜드 대사관에 숨겨놓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울프는 맞은편 건물 창문에 웬 미치광이가 카메라를 들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언론을 통해 범인에게 포드가 대사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꼴이 되었다. 곧이어 대사관 앞에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중 가면을 쓴 한 무리가 나타나 앤드류 포드는 방화살인범을 구한 인간이라 소리치며 죽어도 싸다고 말했다. 울프는 그들을 저지하려 대사관 앞으로 갔다. 그때 사람들이 일제히 위를 바라보았다. 포드가 지붕 위에 있었다. 그는 그 범인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뿐이라 말하며 밑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 남은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 울프는 명단의 다섯 번째 인물인 애슐리 로클란을 찾아갔다. 두 번째 희생자 BJ 칼리드는 그녀가 일하는 카페의 단골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자신의 친구가 문제에 휘말렸다며 알리바이를 대신 증언해주면 5,000파운드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건은 친구가 아니라 연쇄살인범 칼리드의 사건이었다. 그녀는 곧장 목격자 진술을 했던 로펌에 전화를 걸어 증언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체의 왼손 주인인 마이클 게이블 콜린스가 그녀를 협박했고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울프는 그녀를 데리고 공항으로 달려가 가장 빨리 출발하는 비행기에 태웠다. 그녀가 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울프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 사이 에드먼즈 수사관은 혼자서 예전 사건들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울프가 제출한 사건 파일 중 7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봉제 인형 살인범의 수법과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파일들을 제출한 시기는 복직 직후였다. 어쩌면 혼자 칼리드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것은 그렇다면 봉제 인형 살인사건이 터진 후에 어째서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팀원들과 공유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범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그가 몰라봤을 리는 없을 텐데 말이다. 에드먼즈는 범인이 울프라고 생각했다. 울프는 복직 후 미제 살인사건을 파헤쳐 범인을 찾고 그 범인을 체포하는 대신 그를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우스트 거래 같았다. 그 거래는 일종의 도시괴담인데 어떤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입수한 사람은 원하면 그 악마에게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줘야 한다. 울프가 살인 명단에 끼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에드먼즈는 생각했다. 다른 수사관들은 에드먼즈의 프로파일링에 근거해 범인이 레다니엘 메스라는 남자라고 확신했다. 경찰관들은 맥스의 집을 급습했고 그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우연히 피가 묻은 챔버스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범인은 계속해서 챔버스의 아이디로 경시청 서버에 접속해 있던 것이다. 4년 전
울프는 정신병원에서 조엘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는 살해당한 여동생을 위해 복수를 감행했으며 이제 악마가 자신을 잡으러 올 거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울프는 무죄로 풀려난 칼리드가 또 여학생 하나를 산채로 태워 죽였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순간 분노로 가득 찬 울프는 조엘이 중얼거렸던 번호가 떠올랐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칼리드를 풀어주었던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메스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한 꼴이 되었다. 울프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 법원을 범인과의 최후의 결전 장소로 선택했다. 메스가 나타나 울프에게 소원대로 되었느냐고 물었다. 울프는 이것은 자신이 원한 게 아니다. 전화를 했을 때 자신은 환자였고 화가 나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다고 소리쳤다. 그때 메스는 피고인석 아래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백스터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메스는 울프를 조롱하려는 듯 말했다. 그 누구보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바로 백스터라고. 봉제인형 사체의 다리 주인인 챔버스 수사관이 칼리드의 유죄를 입증했던 울프의 수사를 완전히 무너뜨린 편지를 쓴 것은 백스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울프는 메스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는 신발끈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백스터는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울프는 분노가 너무 커 그녀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만하면 됐어. 그 소리와 함께 백스터가 총을 들고 울프의 가슴을 겨누었다. 의식은 잃었지만 메스의 목숨은 아직 붙어 있었다. 백스터는 울프에게 정말로 당신이 그런 거냐고 물었다. 울프는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복직 후 파우스트 거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더구나 자신이 파우스트 거래를 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2주 전, 그 명단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명단을 보자 그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울프는 백스터에게 정말로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스터는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그의 손목에 있던 수갑을 풀어주었다. 가라는 그녀의 말에 울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밖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울프는 검은 롱코트에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인파들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 누구도 옆에 있는 괴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말이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등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듣고 싶은 책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